영어 교재를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법 저항이 있네. 아니,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수님? 당연히 여기 와서 그렇지. 듣는, 근데 왜 여기 없는 사람들이 자꾸 저희를 좌지우지해요? 자기네가 영어를 교과서 여기서 교수님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실 그 뭐냐 하면은 나부터 영어로 하는 게 좋았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좋았다는 게 컸어. 그런 거야. 땡땡땡땡. 나는 이거 우리말로 읽으면서도요 계속 불편했어요. 아, 계속 불편하기도 하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용어가 가령 역사학적인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이 자꾸 다르게 그 우리말로는 선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싫었어요. 예, 그래서 영어로 하자는 말 나오자마자 내가 홀라당 얼른 그렇게 하자고 한 거지. 자, 우리 우선 19페이지 쪽에 보면은 경제사회 문화의 분야에 있어서 제가 또 하나 더해서 얘기해 줄 거는 그거예요. 음,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는 3세기 중엽에 내란 상태로 빚어진 재정적 행정적인 문제. 자, 여기 재정적 행정적이라고 하는 문제 줄 보세요. 재정적 행정적인 문제에 특히 또 단기적으로는 잘 대응했어요. 정말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 겁니다. 당시에 허물어져가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어, 그런데 뭐냐면은 그 밑에 근원적인, 이것도 기본적으로 번역하면 안 돼, 이거. 근원적인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즉, 재정적, 행정적인 문제에는 잘 대처했지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로마가 안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건 뭐였냐면은 군대와 행정 조직, 즉 관료 조직에 의해서 계속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거나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전통적인 노예농업 아니면 자영농 이런 것만 쥐어짜고 있었던 거 그게 큰 문제였었어요. 그런 이렇게 같은 토지에서 같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누구한테도 안 떠오르는 문제고 사실 이거는 그 이 문제는 오래 갑니다. 이 문제는 오래 가서 이제 중세에 가서도 9세기나 돼서야 생산성이 확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계속 가난한 상태였고 정말 인류가 더없이 가난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적정한 수준의 세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들은 경제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통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공산주의 사회의 계획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어, 언제고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이념, 그런 것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사회를 재조직한다 하는 요소도 있지만요.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사회가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생산성은 낙후되잖아요. 그러면 공산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모든 독립 변수는 뭐예요? 돈이에요. 생산성. 생산성이 높아져야 민주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갑시다. 적정한 수준의 세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들은 경제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벌써 여기서부터. 그래서 근데 유일한 세원은 농민들이 점유하여 경작하는 토지였고 그거 이제 얘기했죠. 그 유금 한 가족이 내야 되는 아노나에 대해서 그거였어요. 그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토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그냥 일용직 노동을 하는 것보다도 세금 빼고 나면은 농사져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토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겠죠. 자,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유일한 세원은 농민들이 점유하여 경작하는 토지였다. 소농들이 보유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세금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들과 그 후손을 토지에 결박함으로써 요거 읽으세요. 그들과 그 후손을 토지에 결박 그리고 농로 상태. 자, 우리
그 토지와 토지에 결박된 자영농이라는 견지에서의 새로운 농민, 새로운 계급, 농노라고 하는 그거의 발생은 우리가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입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이미 중세는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이 이런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봐봐요. 우선 하나는 로마인들은 기꺼이 국방을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가까이. 근데 그런 정신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군대라고 하는 걸 상비군을 운영하게 돼야 됐어요. 직업군인들을. 그럼 군대에 드는 비용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정복 전쟁을 해서 거기로부터 노예를 공급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토지를 분배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동쪽과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만족들이 침입을 해, 야만족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세금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비용을 위해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람 위주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토지 위주로 거둔 거예요. 토지 단위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게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프돔, 즉 농노제, 서프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농노제 하는 것보다 서프돔 하게 되면 또 선명하지 않아요? 빡빡. 농노 하는 것보다 서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있었 조선시대에 예. 똑같았죠. 사실은 그랬어요? 경제학제를 하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나 네. 팍팍한 토지나 네. 세를 똑같이 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거 수확량이 차이가 10배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는 너무 어렵게 사는데서 도망을 화전민이 되는 게 도망가고. 얘네들은 구분했어요. 그거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또 세금을 달리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었지. 예.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안이 보유한 토지를 떠날 수 없었다. 아무튼 지금 이 일어나는 일이 기원 후 3세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이미 우선을 토지에 결박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제가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를 영어로 하겠다는 거야. 읽어오는 건 우리말로 읽어오라고. 내가 요거를 영어로 해주겠다는 거지. 어, 그래서 어, 자기 집안이 보유한 토지를 이제 떠날 수 없게 됐고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또 어, 그 직업 단위로 길드들이 다 구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의 조합 기능을 했죠. 그래서 조합이 과세의 단위로 간주됨에 따라,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어떤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은 방앗간 조합이에요. 방앗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이야. 그렇게 되면 니네 조합에서는 매년 얼마 내라. 그러니까 그 조합원이 그걸 객출을 해서 내야 되잖아요. 내는 이는 안 하고 말아. 또 조합원도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강제 원칙이 적용되어서 직종에 따라 해당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무가 됐고 조합원의 신분도 세습화됐고 또 선주들 또 그 배 화물선 있잖아요. 화물선에 서 일하는 사람들도 또 화물선에 묶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젠 직업도 세습화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 어, 그런데 이제 더 웃기는 건 쿠리올리스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이제 참사원 정도 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어, 이 시참사회원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어떤 사회에 좀 꽤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을 맡아줬었어요. 돈 안 받고 무엇으로.
우리나라는 지방 의원들, 뭐 지방 모시기들 다 돈 받지만 돈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뭘 맡게 되냐? 니네가 맡은 행정 단위에서 얼마의 세금을 걷어라라는 게 부과돼요. 그러면 유금을 통해서 안원화를 또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마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묶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시참사회원의 직책을 세습화시키고 시참사회에서의 이탈을 금지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경제가 시행됐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나 국가의 통제가 극심한 가운데 창의적인 경제 활동은 질식당했고 교육은 쇠퇴하였으며 도시는 점점 더 정부의 실업상으로 먹고 사는 게으른 무리들의 온상이 되었다. 더구나 가장 단호한 황제조차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뭐 북한 비슷해져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우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더 질식당했다고 하는 거 사실은 고대 사회에는 경제 활동에 관한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았어요, 이미. 근데 그 창의적인 곳으로 진척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차단했다는 게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교육은 쇠퇴했어요. 왜 교육이 쇠퇴했냐면은, 이제, 교육에 의해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교육할 물품들도 별로 없었고, 예. 그리고 그런데 비용은 또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직업에다가 세습적으로 그걸 묶어버리니까 더구나 또 활동성은 떨어지고 그런데 도시는 점점 더 정부의 실업수당으로 먹고 사는 게으른 무리들의 온상이 돼. 이걸 또 먹여야지 되는 게 안 그러면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시 빈민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프랑스 혁명 때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이미 그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땅 조각이나마 던져줘야 됐었어요. 또 이런 경우에는 뒷돈으로 모든 거 되는 거,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그 다음에 증세제도의 가장 나빴던 점은 제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최고위의 귀족층이 면세되었고, 부유하지만 원칙상 면세되지 못하는 자들은 증세관을 매수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였다. 이거가 정말 컸죠. 가장 부유한 사람들,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면세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장 부유한 계층의 세금 면제 그것들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진행되냐면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1789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어 온 게. 그게 단지 이제 전통적인 귀족, 그 다음에 교권 계급에 의해서였지만 이러한 제1계급의 제1계급, 제2계급의 특권 그리고 그 특권의 제일 큰 거는 면세. 이건 진짜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그 밑에 보면 5세기 초에 살비아누스는 야만적인 서고트족이 남부 갈리아 지방을 침입했을 때 그곳의 농민들은 그들을 해방자로 환영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징세관보다 오히려 적이 더 자비롭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적에게로 도망쳤다. 자, 로마 제국이 붕괴될 요소가 되게 많았죠. 그 제일 큰 요소는 역시 돈의 문제였고 그거는 세금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죠. 이게요, 이래요. 어떤 거 하면은 이제 가령 어, 어떤 이제 제가 상가를 가지고 임대인으로서 누구한테 임차를 해주잖아요. 그 임차인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세입자가 망해서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도 손해 입기가 되게 쉬워요. 그거 계기면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장사가.
임차인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했든지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 월세를 책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요소로다가 뭐 매년 뭐 5%씩 올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가하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돼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부 구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상부 구조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돈의 문제, 그 가난한 사람들 혹은 생산계급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행정적이고 증세적인 그러한 조직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걷어낸다. 없는데 어떻게 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적이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적이 쳐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냥 위아래가 뒤집혀 버리기를 바라고 이 사회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걸 바랐을 때 그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의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관용적이래야 돼요.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생님, 네. 그 제 상가에 떡집 들어왔대요. 한번 가서 떡 사 먹고 오세요. 가깝구나. 어디 저기 어디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가 원래 행복 있는 동물병원 아셨어요? 우리 그 태국동 아니 그 저기 일원동 성당 아니, 미군 예, 쪽이에요? 예. 원래 미군 쪽에 선생님도 진짜 안 다시는구나. 근데 하나가 큰 건물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몰라. 워낙 많아가지고 약간 돌고래인가 거기. 그건 양지마을인가? 고기 막 반찬 되게 유명하잖아. 그거 많던데. 거기다가도 되게 많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어지간하다. 그것도 모르는 거. 그 건물 이름 자체를 몰라. 그게 무슨 플라자 같은데 미금 플라자인가? 미군 플라자에는 떡집이 없어요. 제가 원래 미군 플라자에 있어요. 아, 그럼 아니 거기야. 그 옆에. 그 아래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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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그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비어 있었어요. 근데 난 떡집에서 내 그 월세를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럼 떡집을 굳이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3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해봐라. 우리 계약 맺지 말자. 보증금 필요 없다. 그 월세만 내고 해보고 네가 해서 할 만하면 그때 정식으로 계약을 맺자. 일단은 해봐라. 왜냐하면 들어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골치 아프기 싫은 거야. 안 받고 말지. 1층이죠? 1층에. 한번 자. 부유한 동부도 징세제도의 압박에 고통을 당하였으나 서부와 달리 즉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동로마 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더 부자였습니다. 더 비옥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은 좀 더 분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업도 좀 더 융성했어요. 아라비아 쪽이 그러니까 지금의 더 그때는 잘 살았어요.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서부에서는 도시사회의 구조가 야만적의 침입 이전에 이미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경제적 침체와 도시의 유력 시민에 대한 가혹한 압력은 사회의 농촌화를 가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압력을 가하니까 다 시골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도시가 점점 없어졌는데, 그래서 시참사원, 시참사회원의 도시거주를 강제한 법률이 언제나 지켜줄 수는 도망갔어요. 물론 대기족들은 제국에 대한 모든 의무와 함께 그러한 거주 제한 규정도 무시해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은 노예 노동이 비경제적으로 되었으므로 영주의 토지는 콜로누스, 에 의해 경작되었고 콜로누스는 한 조각의 토지를 보유하고 그 대신 현금이나 현물 또는 노동 그러니까 이 콜로누스라는 건 뭐냐면요 이 농민들이 정식으로 자기의 농지에 강제로 묶이기 이전에는 콜로누스라 그랬었어요.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묶은 사람이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죠. 그 기존에 콜로누스는 한 조각의 토지를 보유하고 그 대신 현금이나 현물 또는 노동부역으로 지대를 지불하였어요. 그래서 콜로누스는 법률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주인의 토지의 일꾼으로 남아 있었던 해방 노예의 후손들과 세금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토지를 포기했던 반자유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대형지들 가운데는 그 독립적인 자급자족 성격으로 말미암아 뒷날 게르만족 침입의 혼란 속에서도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경우가 꽤 많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족 침입 이전에 이미 중세초의 특징을 여겨온 농촌화와 분권화 및 몇몇 상황이 서로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왔으냐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려져 왔어요. 근데 라티푼디움이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특히 이 라티푼디움이 나중에 야만족의 정벌 이후에 중세에 그 봉건 제도를 이행을 할 때 하나의 장원으로 남아있게 된 장원 단위로 남아있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하고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걸 잘했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보아 그들의 정책이 제국의 회생에 필요한 창조력과 활력을 질식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사실 그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렇게 제국을 그나마 존속시키기 위해서 취했고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러한 숨막히고 질식할 만한 사회 물론 숨막히고 질식할 만한 사회였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뭐 생산성의 향상이나 어떤 창조력이나 활력이나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게 생겨날 수 있으려면 제국이 망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생산성의 증가라고 하는 게 언제 발생하는 줄 아세요? 무려 이때서부터 700년이 지나서 700년이 지났을 때서야 처음으로 서구 사회에서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돼요. 그걸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러요. 그 농업혁명이 뭐였냐면은 2포제에서 3포제로의 전환, 그 다음에 공중질소 고정식물의 재배, 콩 같은 거,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은 풍력과 수력의 이용. 그 이전까지는 방앗간에서요, 곡물 빻을 때 누구의 힘으로 했는 줄 아세요? 말이에요, 말. 예, 말이 계속 돌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물방앗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물방앗간은 뭐 물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력과 풍력의 사용이 그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규모의 이 그때까지 이 유럽에는요 습지가 되게 많아요. 늪지가 되게 많은데 그 늪지로부터 물을 빼내서 그걸 농토화시키는 배수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농토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앞으로도 6, 700년 남은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기술적인 혁신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수도원의 역사가 우리말로는 시토회라 그러죠. 시토회. 이 시트시안 이게 베네딕트파의 한 분파로 나와갔는데 이 기존의 에, 이 시토회 사람들은 기존의 수도원하고는 한 가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수도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고딕이 나와요. 고딕 건조물이. 그리고 역시 고딕 건조물은 거기에 동반되는 게 뭐예요? 유명론, 노미널리즘 나와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교수님, 네네. 네, 저기 그 카미는 한번 복습 좀 해보셨어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참 볼만하지 않아요?
가슴이 떨려서. 그쵸? 예, 멋있어요. 가슴 떨립니다. 네. 우리, 우리 카미가 이제 결론 마지막 챕터로 이제 한 하나, 둘, 세 번째 주쯤에 진입하는데 거기 진짜 멋있어요. 멋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충격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음, 뭐 문학과 사상의 측면을 살펴보아도 별 볼 일 없었고 그 다음에 근데 그래도 이때 이제 나중에 중세를 이루게 될 리버럴 아트 세븐 리버럴 아트 그 일곱 개의 그 인문 학예가 생깁니다. 자, 요건 외워두세요. 문법. 이것도 영어로 하면 좋다고. 그래마, 수학, 레토릭, 로직, 매스매틱스, 뮤직, 지오메트리. 그리고 천문학. 천문학은 뭐예요? 천문. 영어를 못하니까 무슨 말로 하잖아. 애스트로노미. 심하네.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은 아 맞다. 애스트로노미였지. 공부하고 있어. 소회가 지역이 위치가 되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24페이지 하반부에 보면은 그 시마쿠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 문예가로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대한 신비, 이 위대한 신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신으로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비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다라고 썼는데 이때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이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사실은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두 개로 유명해요. 그 찬트 예, 암브로시우스가 그 우리가 서양 음악을 추적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암브로시우스에 우선 닿게 돼요. 그 암브로시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유태회 중에 쓰였던 레스폰소리움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성가, 새로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레고리안 성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집대성될 그레고리안 성가를 시작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유명한 거는 이 사람이 누구의 스승? 성 오거스틴의 스승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환상적으로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부터 이미 찾아내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뭐냐 하면은 로마인 특유의 회의주의가 기독교적 독단에 의해서 대체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가 이 말을 했을 때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독교 교회 그 이제 새로 도입된 기독교와 그때까지 있었던 로마의 여러 종교와의 차이에서 제일 컸던 거는 심적 태도에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종교적 열정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열정.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 그거에 대해 참 이 책이 좋은 책인 게 그런 걸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타이어니는 알았어요.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달랐던, 그러면은 여타 종교는 뭐냐?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열정적인 동기가 개입돼 있지 않았어요. 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는 계약이니까. 내가 신에게 뭐를 하면은 신이 나한테 뭘 준다. 이런 계약이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점에 있어서 무조건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열정. 근데 이 종교적인 열정은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낯설었지만 동부 사회에서는 이미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도치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종교의 이러한 종류의 종교적 열정은 이제 동부에 여러 있었는데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키벨레교, 미트라스교, 이시스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에, 그, 이 당시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당시의 철학은 우선은 스토아 학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것든지 융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스토아 학파와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비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토이시즘, 그다음에 에피큐리아니즘 요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에피큐리아니즘은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당연히 루크레티우스. 얘와 왔다기보다는 얘와 같이 해요. 어, 같은 거예요. 즉 뭐냐면은 얘도 페이주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의 전통적인 실제론적 이념을 띠고 있는 게 스토이시즘이죠.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스토이시즘은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너한테 다른 동기, 다른 열정, 다른 욕구가 있어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보편적인 원리에 너를 맞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기주의, 아주 실제론 고유의 그러한 보편적 이상, 즉 세계를 운행하는 법칙, 여기에 너를 맞춰라 얘기를 해요. 자, 에피큐리아니즘은 뭐냐 하면은 현재로 말하면 실존주의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초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극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의해서 네가 지배받지 말고 라는 면에서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근원적인 이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두 개가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 사조였고 철학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자, 가운데쯤에 신플라톤 학파에서는 완전한 지식, 즉 진리 또는 그들이 정한 바 로고스. 자, 이제 이때 로고스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를 어, 하에 로고스의 그리스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리스어로는 로, 로고스는 말이에요, 말. 그냥 words, 말.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벌써 그 당시에도 뭘 알고 있냐면 인텔리전스입니다. 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랬을 때 이 그냥 여러분 로고스, 파토스, 에소스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파토스는 나중에 뭐가 돼요? 미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소스는 윤리학, 에식스, 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스는 어느 쪽으로 나가겠어요?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리고 그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을 본떠서 기독교 철학이 확립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플라톤주의에 맞춰서. 그랬을 때 당연히 기독교 종교는 그 신학적 이념으로서 무엇을 갖게 되겠어요? 출발에 그리스적 이념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출발에. 그 다음에 자, 이 인텔리전스를 중시함에 의해서 이제 종교는 만약 그것이 우세해지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가 지금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무엇에 종속되게 돼요? 헤브라이즘. 즉 로고스라고 하는 게 신앙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중세 사회는 뭐의 문제냐면은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래서 헬레니즘에 의해서 헤브라이즘이 좀 더 공고해지고 해명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념 하나와 그 다음에 다른 이념, 그렇지 않다. 절대 신앙은 예와 공존할 수가 없다. 이건 서로 다른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은 지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이 지성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된다. 이 두 개의 충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아타나시우스파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리우스파예요. 여러분, 어, 원래 게르만족들은 아리우스파였어요? 아타나시우스파였어요? 아리우스파였습니다. 다. 계속 충돌을 해나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리, 헬레니즘으로부터 헤브라이즘을 완전히 끊어내는 분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이제 13세기에 들어와서 유명론이 갑자기 보편 논쟁에 뛰어들었을 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역사. 끊임없이 이 갈등은 이어오다가 계속 졌어요. 이게. 그러다가 13세기에 와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게 되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헬레니즘은 지중해 유역적이에요, 아니에요? 상당히 지중해 유역, 상당히 지중해 유역적인 거잖아. 왜? 헬레니즘은 뭔데?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랬을 때 헬레니즘으로부터 헤브라이즘을 끌어낸다는 그 헤브라이즘만, 신앙, 솔라피데, 오로지 신앙만으로 이성으로부터 독립해서, 는 야만족적인 프랑크족적 성격의 거예요? 아니면 전통적인 걔네들 성격의 거예요? 지중해 유역적. 자, 여기서 뭐가 갈린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시절 파인, 예, 프렌절 파인. 아, 영어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 이남, 알프스 위에. 됐죠? 그래서 이 지역의 경향이 어때요? 이 지역은 언제든지 이걸 끊어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중해 유역 사람들, 이 시절파인 사람들은 도저히 못 꺼내요. 못 꺼내. 자기네가 거기 출신이고 자기네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그런데. 그랬을 때 이 트렌젤파인이 본격적으로 시절파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건, 그 독립을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 이제 오컴의 철학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된 게, 자기 나름의 길을 간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잠시 쉽시다. 대르반 거 일단 대르반 거 붙어 있었다는 거죠. 폴라티데 커뮤나라기 전에. 그럼 그게 이제 그 아리우스파, 네. 네스토리우스파, 알디파 전통이 걔네도 굳건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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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단 공유에 있어서 저는 이제 논리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자 하는데요. 논리라는 거예요, 성격. 그 우리가 뭐 니케아를 보든 에페소스를 보든 뭐 칼케돈을 보든 그 반대 이단자들이 제시한 즉 로마 카톨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건 상당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에 저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100% 맞았다. 세 사람 그 세계 공의에 다 이단자들 다른 주장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다른 주장이지만 같은 네, 어찌됐든 맥락 로마 카톨릭의 어떤 논리에 큰 이산이 있다. 이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을 보면은 그게 형식은 신학이지만은 그 내용은 논리학이고 성격은 이제 정치학인데 우리가 이제 레오의 톰을 보면은 칼케돈 레오의 톰이 그 편지를 쓴 걸 보면은 그 레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거의 정치적 성격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글을 보면은 그 교황 레오 말하는 네. 교황 레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고왕 레오는 약간 내추럴 본 리더다. 근데 논리학이란 도대체 왜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 이 논리학은 총칼이 없는 사람들이 총칼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있잖아요. 그래서 총칼이 있는 그 기득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칼이 없는 자가 유일한 공격 수단으로 논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의 공격 수단인 것이다. 논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 총칼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비트겐슈타인 제가 이제 교수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연구를 봤을 때 제가 중반부는 진짜 저한테 마음에 드는데 후반부는 저한테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면? 뭐 삶이란 뭐 이런 것이다. 삶이란 이런 것이다. 뭐 그게 윤리야? 예, 거기에 대해 상당한 좀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플라스틱 인베스티게이션은 더 심하고 그런 내용이 그래가지고 제가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비트겐슈타인도 뭔가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정의란 거 강자 이익이라는 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어려운가 보다 이런 아닌데 그거는 그 피엔슈타인은 일관되게 자기의 논리적 전제와 그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형리학적 결론, 거기에서 나왔던 윤리학적 결론 해요. 못 수는 없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논리학이라는 것도 결국 그냥 총이나 칼이랑 똑같은 건데 비트겐슈타인이 그 농구 후반부에서 뭐 이러이러한 건 해라 뭐 이러이러한 삶은 뭐 죽음 먹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는 논리에 비추어 가지고 이 현실 세계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현실 세계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의 형이상학적 결론, 그러니까 윤리학과 관련된 글들은 사르트르나 카미나 가브리엘 마르셀이나 피에르케르나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랄까 그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성과를 충분히 쥐는 사람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그거는 사실 그냥 가까이 나를 봐요. 나만 해도 뭐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집안의 한 형으로서 한 분도 그런 총칼을 내가 쥐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에 기득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야유와 냉소를 품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그 예술사에 있어서도 안드레아 델 사르토는 어느 정도로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실제론적인 예술에 있어서 누구나 있냐면은 또 안드레아 사르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스마트 저기 조르조 마타니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드레아 델 엠브로니라 시네 엠브로니 한 오류도 없는 매우 완벽한 안드레아 사르토가 바로 지금도 있어요. 그게 미술가 열전에 보면 그러니까 사르토 시네 엠브로니라는 말 어떤 에러도 없는 사르토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르네상스 양식이 입각했을 때는 미켈란젤로나 라펠로나 누구한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영광을 거부해요. 자기가 거부하고 바로 어디로 뛰어들어요? 바로 매너리즘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박동호 씨가 하는 얘기가 그 이제 모든 것들 이제 그게 사회학적 해명이에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이 그런 사회학적 해명이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옳다고 하기에는 그 발레가 너무 많아요. 예술가의 발레가 많고 그러니까 뭐 눈앞에 보면 발레고 일관되게 그 기득권자들이 언제나 자기들 편안하게 해명해 줄 수 있는 실제론적이거나 합리론적 이념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역겨워하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는 고대사나 근대사보다는 중세사나 혹은 현대사가 좋다.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면은 그러냐 하면은 고대와 근대에 그때에 융성했고 그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지적 이념, 실제론적 이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겨워요. 그냥 부토증이 올라와. 그거는 내 유전인자에 새겨져 있는 걸 정도로 강력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 총칼을 쥐었다 안 쥐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새겨먹었다. 오컴도 진짜 전도가 양양했어요. 전도가 굉장히 유망했어요. 그 전도 유망한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컴이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은 걔를 수도원에서 교육시키는데 공짜로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도련님 대접을 하면서 키우려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어. 근데도 아닌 거 아니었던 거야. 기질상 안 맞았던 거지. 배짱이 안 맞았던 거지. 자기. 예.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배짱이 안 맞아. 부토증이 올라왔어. 역격. 그 교수님 그 러셀 있잖아요. 러셀. 제가 그 그 러셀, 새끼가 개새끼. 네, 러셀이 네. 진짜 스노비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제 러셀은 개인적으로. 스노 중에 스노. 네, 진짜 스노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 중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그 사람 글도 그런 게 많지만은 그 사람이 메시지 투 영이라는 그 약간 영상 메시지를 남겼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제 속으로 뭐 이렇게 그딴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필라소프 인베스티게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론 근데 그거는 사후 출판이니까 빼고 그럼 그 먼고 후반부에서 이러이러한 삶이나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말 한 것을 러셀의 그 메시지 영과는 상관없어요. 다른 성격의 네, 어떤 완전히 달라요. 러셀은 너무 쌍놈 새끼인 건 맞아요. 켄슈타인은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정말 척증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책 읽고 있는 중에. 러셀이 아주 멋있는 말, 사람 기분 맞추는 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정말 동물이었어요. 아니 원래 오늘 미사리 가기로 했던가요? 다음 주죠? 예. 미사리는 좀 멀 것 같고요. 예, 그래 우리 청대산 갑시다. 우리 청대산. 그러면 양재천 근처에 좀 아니 청대산 좋아요. 청대산 내가 오늘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청대산 내가 하나 검색해냈어. 났어요. 거기 가지. 돼지고기 이렇게. 근데 뭐 사신 거예요? 새 차 타는 기념으로 간다. 아, 차 좀 큰 차에 그래서 X7이라고. X7.
데이터. 몇 명 차야? 몇 명.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정말 내 드림카가 뭐였냐면 포드 F250 픽업 트럭이었어요. 저것만 있으면 텐트에다가 낚시도. 놀이기구에다가 낚시도구에다가 싣고 다른 구동인데다가 그러니까 포장도로 어디를 가다니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캠비가 12,000불이었을 때인데 그게 30,000불이 넘었다. 내가 무슨 돈 있어 그걸 사겠다. 아, 그거 교회에다. 그래서 여기 26페이지에 신플라톤 학파에서는 완전한 지식, 즉 진리 또는 그들이 칭한 바 로고스가 여러 다른 양으로 세계에 퍼뜨려졌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는 유출주의예요. 신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유출돼서 위계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천사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누구 이렇게 그들은 로고스를 많이 함유한 것일수록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자, 딱 하면은 뭐 생각 안 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은 건설하고 진료는 방해한다. 이해하겠죠? 마찬가지로 로고스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바에 형상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많이 가질수록 우월한 존재고 현실의 현상을 무시하고 신성한 진리를 명상함으로써 인간은 완전한 지식 또는 구원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옆에다 체크해 놓고 수학적 양식, 음, 수학적 추상.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신플라톤 철학은 특히 그리스 사상과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레나이즈드 주스예요. 헬레니즘화된 유대인들. 이것도 봐. 영어로 하면 얼마나 간단하냐고. 헬레나이즈드 주스, 헬레니즘화된 유대인들. 그리스 사상과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헬레나이즈드 주스 한마디 하면 간단하죠. 영어로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사이에서 큰 세력을 얻었다. 자, 이 헬레나이즈드 주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 바로 헬레니즘 쪽의 영향을 받은 유태인. 그래서 기독교가 신플라톤주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 바로 이 헬레니즘화된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계층.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유태의 교회에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개종했겠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아예 대문자를 써서 컨버트라고 불러줘요. 컨버트, 개종자들, 컨버트. 자,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특징을 봅시다. 맨 밑에 첫째, 기독교는 유대의 일신교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랬고, 그래서 또 둘째,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보다 자신의 종교에 대해 더욱 가깝고 구체적인 기원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거는 동시에 기독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권위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이 호소력이 컸다는 거, 단순하면서는 단순하면서 정교했어요. 이 단순하면서도 정교했다는 얘기는 실제론이라고 하는 이념은 단순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식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작동할 때는 또 매우 정교하게도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가난한 계층에도 잘 침투했고 지식인 사이에도 잘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실제론적 성격이었어요. 만약 봐봐요. 경험론적 성격의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오컴의 신앙이고 깔뱅의 신앙인데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의 브라이언 타이어니의 의구심. 쭉 의구심만 있는데 그저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만 부여하자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예수에 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 정도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이 어떤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 그런 거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적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그 다음에 31페이지로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는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안 브리지 그 밀비아 다리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래로 다시 분열됐던 로마를 통일하죠. 자, 원래 콘스탄티누스는 원래는 어디 출신이에요? 뭐 하는 사람 출신이에요? 콘스탄티누스는 원래는 고을족으로서 브리튼 있죠? 영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영국의 프로콘술이었어요. 그랬다가 영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그런데 꿈을 꿔요. 밀비아 전투 그 전날 그 밀비아 전투 밤에 뭐냐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군기를 앞세우고서 병수의 전투에 내보내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동부의 공동 황제인 니키니우스. 자,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동부와 서부의 황제씩을 하나씩 놓고 그 둘은 공동 황제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세습될 황제를 미리 놓자. 이거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확립한 방식대로 그랬는데 그랬을 때 동부 쪽은 누구였냐면 리키니우스였어요. 리키니우스. 근데 이게 사실 동부라고 해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지금보다는. 왜냐하면은 라벤나 쪽에다가 서부 로마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수도를 라벤나로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동부의 공동 황제는 리키니우스와 함께 법령을 반포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을 비롯한 모든 인민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든 마음대로 어떤 종교라도 선택하여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며 어떠한 신이든 우리에게 자비롭게 다가오도록 할 것임을 선언하노라. 사실 이거는 이제 기독교를 겨냥한 거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래 모든 황제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 한 명, 율리아누스 빼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콘스탄티누스 이래 쓸만한 황제는 율리아누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정말 율리아누스 황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애썼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되게 중요한 황제가 한 명 나와요. 테오도시우스 1세. 기원전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1세는 마침내 법률로 로마 종교, 전통적인 로마 종교의 숭배를 금지시켰어요. 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게 됐죠. 자, 우선 그렇게 돼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제국 정부로부터 받은 특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엄청난 특권들이에요. 첫 번째, 기독교 교회는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권리. 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어야지만 영속적인 교회 기구의 유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 자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사제는 면세됐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인데요? 응? 다른 나라인데요? 미국 세금 내. 미국도 기독교 교회는 그, 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교회 법인 재산을 근데 그것도 회사처럼 법인으로서.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은 모두 증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된 뒤로는 기독교인이 관련된 모든 민사상의 소송에서 주교가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교회 주교가. 그 다음에 또 right of sanctuary. 이 sanctuary는 뭐냐면 성역이거든요. 이 성역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도 교회 재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민간인이 데려다가 재판할 수가 없게 돼요. 주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지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그 밑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어느 정도의 통치권까지 지닌 특권적인 기구가 되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때 이후로는 자, 교회가 국교화가 되니까 계속해서 분쟁이 있겠죠. 교회들 사이의 분쟁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는 교회가 지켜야 되는 전례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거 좀 더 큰 문제인데 뭐냐 하면은 이념을 싸고 벌어져요. 어느 게 이를테면 신학적 이제 교리의 문제를 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각 도시마다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주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교들 사이에 헤게모니 전쟁이 벌어져요. 누가 더 우월하냐. 그래서 일단 그 밑에 보면 네 개의 대도시, 요거 외워두면 좋아요.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얘네들이 조금 더 큰 권력을 누렸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 여기에 합류하게 돼요. 자, 콘스탄티노플이 여기에 합류한다는 건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지금 로마, 제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얘네들은 되게 중요해요, 주교들이. 다른 주교보다 좀 더 큰 주교예요. 왜 동, 동로마 있잖아요. 동로마에서는 재정 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즉, 재정 일치였는데, 어떻게 해서 재정 일치였냐면은, 주교가 황제에게 완전히 복속된 형태였었어요. 혹은 황제가 주교를 겸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방과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별로 콘스탄티노플에 있어서 종교적인 주교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어, 누가 점점 큰 주도권을 갖게 되냐면은 로마였었어요.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을 한 거라.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네가 베드로니 이렇게 얘기를 예수가 했다고 저기 적혀놨어요. 마태복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라. 내가 너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리라. 뭐 이따고 소리를 했어요. 봐라. 예수가 직접 이 베드로한테 로마의 역에다 교회 지으라 그랬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주교가 뭐가 돼요? 교황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파파라는 이름을. 자, 그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교회가 제국 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기껏해야 박해로부터의 해방에 지나지 않았던 문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국가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자, 즉 종교, 신앙과 정치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예, 그게 예, 그러나 기독교인 황제가 등장하자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콘스탄티누스와 디온 황제들은 전제적인 성격의 인물로서 교회의 옹호자가 되었으나 그 대가로 주교들에게 제국 정부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황제는 진정한 신앙을 수호할 것이었으나 이런 거 기독교인 사이에서 분정이 일어나는 경우 바로 황제가 어느 쪽의 신앙을 수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뜻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 교회에서 특히 교리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누가 최종적인 판단자였어요? 황제였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파를 아예 아주 싹 멸절시키게 되는 결정을 콘스탄티누스가 내리게 된 동기였던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주교가 길을 폈냐? 별로 못 폈습니다. 주교가 길을 펴게 되는 건 이로부터 한참, 정말 정말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예요. 어, 근데 이 문제,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의 문제가 시끄러워요, 제법. 지네끼리는 시끄럽고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그거를 민사법정으로 가져가잖아요. 지금은 민사법정으로 가져가요. 아예 교내 분쟁을. 이게 옛날에는 이걸 황제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로마 제국의 인민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한 바로 그 시기에 기독교 교회가 기본적인 종교적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표면에 노출됐어요. 언제나 실패는 성공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전부 표면화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외부에 엄청난 적이 있을 때는 우리끼리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단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엄청난 적이 없어졌을 때는 우리 사이의 분쟁이 표면화되죠.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한 사제였던 이게 일개 사제예요. 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한 사제였던 아리우스가 창시한 아리우스주의였어요. 이거를 아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아리아니즘. 그러면 아리우스가 한 개, 그거는 이제 줄 몇 개 쳤어요. 이걸 아는 것 되게 중요해요. 아리우스는 삼위에서 성자의 기본적인 신성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아타나시우스로서 정통적인 것, 이제 교리로 자리 잡게 된 것, 그것은 뭐였냐면은, 이제, 말을 해주면은 이거예요. 자, 아타나시우스는 파는 Father, 그 다음에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해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선, 아들. 때 아타나시우스파는 이거의 삼위의 일체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삼위는 이 위와 이 위는 무엇에 묶어지냐면 이 홀리 스피릿, 신성함에 의해서 묶여져요. 그러면은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가지게 돼요. 하나는 신성, 그 다음에 신성, 하나는 인성. 그러니까 선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공통의 이념에 공통의 즉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 개념에 의해서 하나가 세계가 통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아타나시우스파는 이 아들에게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 신성만을 표방하거나 인성만을 표방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바로.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아리우스파는 뭐였냐면은 삼위에서 성자의 기본적인 신성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에는 신의 아들이다 혹은 그러므로 곧 그게 바로 신이다. 예수가 곧 신이다 하는 게 부정돼 버리고 예수도 그때까지의 유태교에 있어서의 여러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애시당초에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모태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철학적 아리우스파 예를 이거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리아니즘이 아리아니즘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공 공통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없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이며 하나가 곧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념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에는. 모세는 우상을 믿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모세의 그 커맨드먼트, 즉 어,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의 형상을 하고 신의 형상, 즉 우리 감각 인식상에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신과 관련된 모든 형상은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말씀이어야만 하지 그게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형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만약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야말로 모든 우상 중에 가장 제대로 된 우상이라. 어떻게 인간이 신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냐? 저것도 하나의 우상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더 큰 문제가 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해하겠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리아니즘이 예수에게서 신성을 부정한 겁니다. 그냥 사람일 뿐인 거야. 신이 육신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흰 육신을 입으면 그게 우상이지. 나중에 아마시우스의 아스테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은 인간이 되었다는 한 번의 모욕만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신의 형상만 보다는 신의 말씀을 믿도록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시우스의 아스테리우스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스테리우스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모욕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가 모일 수도 있다는 하나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되게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간 게 누구예요? 아리우스였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일개 주교였던. 네.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야만인들의 생각에도 더 잘 먹혀요. 아니,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보편 개념에 의해서 하나일 수가 있냐? 이런 복잡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만인들은 기독교를 믿게 되었을 때 다 아리우스 쪽을 믿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무슨 우연적인 이유도 있게 되지만, 예? 믿기가 편하죠. 그냥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가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게 기독교인이 처음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나는 뭐 애시당초에 말 같지 않은 소리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나는 기질적으로 권위에 의해서 뭘 잘 안 받아들여요. 검증을 하지,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대해서 말 없는 문제하다, 제가. 극장의 이상이 어릴 때부터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그래서, 자, 거기 한번 우리 아리우스파에 대한 얘기는 잘 알아요. 아리우스에 따르면 성자, 곧 로고스는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영원불변한 중에 하느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로고스라고 하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자, 신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신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긴 하지만 피조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가 곧 신이기보다는 그도 하나의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말 안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예수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계속 존립할 수 있냐? 아니죠. 계속해서 존립하게 되는 거는 혁신된 유태교는 될지언정 기독교가 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롭게 예수를 신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독교가 그 권위를 뭐예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아리우스의 교리는 곧 알렉산드리아 주교에 의해서 논박됐는데 아리우스는 또 말빨이 좋고 마케팅에 아주 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설득력이 강한 달변의 논쟁으로서 많은 주교들을 자기 입장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324년에 제국 동부까지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 지배하게 된 영역이 종교적인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그는 모든 기독교 주교들을 회동케 하여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함으로써 분쟁을 일시에 가라앉히기로 하였다. 그때까지 주교회의는 지역적인 차원에서만 열려왔는데 이때 이제 뭘 만드냐면은 공의회를 만들어요. 이제 제너럴 카운슬을 줄그세요. 모든 주교 다 모여라. 제국 내 모든 주교 다 모여라. 이게 공의회예요. 공회의.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공회의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제너럴 카운슬. 그래서 최초의 제너럴 카운슬이 니케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325년에. 외워두세요. 니케아 공회의 325년. 요거는. 공의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공의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의회를 더 많이 쓰죠. 나도 공의회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공의회. 그러니까 원소로 해야 된다고. 카운슬 얼마나 간단하냐고. 할 이유가 되게 많아. 예. 그래서 아리우스의 교리를 비난하고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임, 공통의 본질을 가진다를 선언하는 교리를 올바른 것으로 확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니케아 신조라고도 하는데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번역하더라고. 그다음에 니스인 크리드.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가 끈질게 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자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누구였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습니다. 그럼 아리우스는 누구였냐? 아타나시우스의 쫄병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그냥 평범한 수도 사제였어요. 그 두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와 사제 간의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주교였고 아리우스는 수도 사제였고 이해하겠죠? 그게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파냐 아리우스 파냐의 분쟁입니다. 다 알렉산드리아를 둘러싸고 벌어진 거예요. 동방이 계속 시끄러웠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아리우스파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이제
종교개혁까지도 가게 되고. 자, 오늘 요만 합시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이거 오늘 점심 먹어? 시간이 되는데 제가 몸이 계속 안 나와요. 몸이 왜? 아니, 몰라요.